어, 오늘은 2013년 행정법 퍼펙트 심화단과 1편 3장 3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특질이란 말은 특별한 성질을 줄여서 특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특별한 성질, 특질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강의로서는 27강에 들었었고요. 연일 수업 듣는다고 고생들 많으시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춘추관 할 때는 종합반이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 대구에서 더 이상 안 먹혔죠. 108페이지입니다. 행정법의 특질은요, 이제 행정법의 특질에서 사실은 유래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지는 않죠. 만약에 냉장고, 에어컨의 특질하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의 그 상황의 특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역시 그 에어컨 자체의 성질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행정법의 특질 또는 특성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법하고는 다른 점이죠. 사법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사법에 비해서 사법은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제 글자가 이제 신이피앙, 글자가 사자가 나오니까 사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런 의미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이런 뜻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사법이란 것이 형성된 계기가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 사실은 이제 법률에서는 양 당사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물건 중에 하나가 저울이에요. 이 저울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수평되는 성질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수평한 관계가 맞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사법관계가 민법을 공부하면은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 또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또 그런 것들, 이 민법 자체는 우리가 소박했던 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제 시작했던 거죠. 작은 로마라는 소읍에서 시작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법이 있었겠어요. 성문법이 없을 때 자기들이 당연한 상식에 근거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법의 근원은 즉 자연법이라는 의미에 가까운데요. 노모스다, NOMOS인데요. 노모스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자연법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인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퓨시스, PYSIS, 퓨시스라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과 자연을 규율하는 한 개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분법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와가지고 이제 인간의 이제 법 체계는 인간을 지배하는 법 체계가 다르고 또 자연을 지배하는 법 체계가 다르다 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원래적인 법, 본래의 유행의 법, 좀 약간 모호하죠, 그죠? 자연법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노모스고, 자연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법을 퓨시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피직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리스에서 그런 데 의원하고 관련되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로마는 인간의 당연한 상식에 근거해 가지고 법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참 아름다운 사회예요, 사실은. 라다크 같은 경우도 보면 재판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길을 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그냥 판정을 받아요. 그런 소박한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여겨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노모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한 상식들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원래 민법이고, 그것이 로마는 또 잘 알다시피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보니까 약간씩 규모의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법들 중에서 로마는 각 개별적인 나라의 차이들의 법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 풍습에 따라서 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도 또 공통된 법이 필요하겠죠.
이게 어느 정도 로마가 넓은 지역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상식들이 있는 합리성 있는 공통되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만민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게 돼요.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시민법의 토대가 되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우스 시빌레라고 하는데 그런 그 법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는 오랫동안 공화정을 운영하면서 시민사회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황제를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카이사르를 암살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브루투스 너도냐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브루투스인데, 이 브루투스하고 블루투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IT 기술이라는 블루투스는 바이킹 왕 이름이고, 바이킹 왕 이름인데 뭐예요? 그 저쪽에 까만 열매 있잖아요. 그 블루베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맨날 그걸 처목처목 하다 보니까 이빨이 시퍼래가지고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했다는데, 그거 말고 이제 블루투스 너도냐 할 때 사실은 블루투스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누구 어느 블루투스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역사학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카이사르하고 전장에서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데키투스 브루투스 알겠느냐라고 지금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키투스 브루투스가 왜 카이사르를 죽였을까 하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게 되면 바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이 말이죠. 그만큼 로마는 오랫동안 그런 시민사회 중심의 공화정을 사랑해왔고 또 로마의 근간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커지고 또 타락해지면서 사실은 그러한 공화정, 상식에 근거한 공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것도 역사적인 현실이었겠죠. 자, 돌아오면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오랫동안 정말로 잘 정비되고 또 다듬어지고 한 로마에서 한 1000년 또 다시 또 유럽을 건너가서 또 한 1000년 정도 다듬어진 이민법은요, 공부를 하는 순간 굉장히 뭐랄까 친절하다. 글자 하나하나 용어 설명, 선생님 행정법 용어 특강 없어요? 또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게 듣게 되는데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법부터 가르쳐요. 법이 뭐다? 그거 자체가 한 절이고 한 장을 이뤄요.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민법 제1조, 2조 들어가면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같은 게 나오게 돼요. 1조에서는 이제 법 적용 순서예요. 만약 민사에 관해서 민법이 없으면 관서법에 의하고 관서법도 없으면 조리한다 하는 그 법 적용 순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준용한 거죠. 이때 이제 민법이란 말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률을 얘기하니까 그 민법이라는 성문법률 중에 민법이 있는 건데 그 범주를 넓히면은 그냥 성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성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에 관서법, 조리의 순이다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도 유추 적용되는 거죠. 원래 행정부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었는데 민법에 적용하려는 규정인데 행정부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유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 적용하게 되죠. 그만큼 민법은 우리한테 잘 돼 있는 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민법에 사실은 가까운 민법의 성질에 거의 가까운 보통법 체계, 영미의 보통법 체계는 한때는 그래도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초기만 해도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국가와 또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는 기본권의 보장이 잘 된 그런 운영이 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행정법을 만들고 또 행정법에 근거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서 행정법 관계를 만든 이유가 뭘까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 전체 이익하고 개인의 이익하고는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행정 주체의 의사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준다. 왜? 과거에는 이게 중요한데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그래서 권력적이라는 이 점이죠. 권력적인 성질이 하나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공익이 우선될 때도 있다는 거지 공익이 언제나 사익이 우선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익이 언제나 사익에 대해서 우선된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뭐가 필요 없어요? 비례의 원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비례의 원칙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만 형량되는 것이 아니고 사익과 사익, 공익과 공익 사이도 형량되거든. 형량은 뭡니까? 이때 공익이, 이때 보존해야 될 공익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사익이 더 중요한지를 봐가지고 사익이 중요하면 신뢰를 보호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공익이 더 중요하면 그 다음에 법적 합성을 더 강조하고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신뢰 보호의 원칙을 공부했는데, 그러한 신뢰 보호의 원칙을 공부할 때 신뢰 보호 원칙하고 법적 합성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신뢰 보호를 따르자면 법적 합성이 훼손되고, 법적 합성을 따르자면 신뢰 보호가 훼손되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통설과 판례장은 뭐냐면 이익을 형량한다. 그때그때 저울질을 해가지고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더 중요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 원칙이 바로 뭐예요? 비례 원칙이야. 알고 보면 신뢰 보호의 원칙도 결과적으로 뭐냐? 비례의 원칙에서도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버려요.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이 막 그냥 주절주절 막 이야기하고 막 내용을 갖다 쏟아 부어드리죠. 그죠? 부어주면 막 여러분들은 막 허겁지겁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교 3학년 때 가르치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법과대기 난립하게 되고요. 좀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지만 족보가 없는 법과대학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어리고 또 뭐 아예 법과대 학과장이라는 것들이 뭐 기계가 나이 한 40, 50밖에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저끼리 이제 할 때는 저것들의 권력 지형에 따라서 이제 강의 패턴이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집구석이면 전부 다 뭐냐? 행정부의 경우는 기본 3법인 민법, 그 다음에 헌법, 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송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법들의 종합체이자 특별법인 행정법을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 3법에 대한 이해 없죠. 총칙에 대한 안내 없죠. 개론 없죠. 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뭐 아무런 준비운동 없이 문에 뛰어들게 해가지고 수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을 배울 때 한 달 코스 또 1년 코스를 배우면 충분히 사전체력 운동도 하고 하면 좋지만은 2달 코스로 해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수영으로 치면 오늘 당장 수영 배워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헤엄쳐야 돼.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 좀 생략되는 게 되게 많고 어려운 점이 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런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할 때 공익 때문에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이 더 우선될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전체 이익이 항상 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하다 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근대에 발명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발명이 뭐냐면 인문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발견이에요. 과거에는 집안, 다시 신분이었어요. 내가 누구누구 집안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뭐 집안끼리 결혼한 거, 나는 내 개인 연애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잘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집안끼리 결혼하는 건 당연해요. 그럼 지 좋아하는 여자가 없나? 있을 수 있지. 그럼 그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집안이 괜찮으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 집안이 합리하다, 신경 쓰고 좀 척으로 들이면 돼. 별 문제 안 되는 거야. 집안끼리 결혼했죠.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신분이 중요한데 지금은 개인이 중요해져.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게 됐어요. 이 근대 출발이에요. 근데 개인으로 가죠. 그래서 근대는 뭐냐? 끊임없이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인디비주얼 맞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인디비주얼이니까 그래서 인디비주얼이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개인의 단위, 사회에서 개인의 단위로 쪼개졌고, 또 자연과학에서는 또 뭐냐면 물리학에서 아톰이란 말도 뭡니까? 아가 이제 부정이니까 톰, 더 이상 아나토미 할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근대 역사는 쪼개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체 안에 매몰되어 있는 그 인자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그러한 개인주의는 바로 자유주의하고 결합하게 되고, 그러한 자유주의는 뭐냐? 나중에 사회의 평온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반동으로 뭐가 나타나냐면은 단체주의 또는 전체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개인주의가 발달했던 영국, 근대가 빨리 발달한 영국 이런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은 프랑스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좀 늦었던 나라 있잖아요. 바로 옆에 나라들. 그러면 영국, 프랑스 옆에 나라가 뭐예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또는 저 멀리 극동에 있는 일본 같은 이런 나라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냐?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나치라든지 또
또는 우리가 나치라든지 또는 뭐예요? 저쪽에 생각이 안 나네. 파시즘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나치즘은 뭐냐면 전체가 더 중요하잖아. 민족이 더 중요하지 특히 개인이 중요하냐.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체의 대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이제 가미가지한테 꽃을 달아주고 술을 권하면서 시를 쓰고 정말로 막 정서에 젖어가지고 저끼리 막 생쇼를 한 거죠. 그러나 그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매몰되고 희생됐습니다. 자, 그게 2차 대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겪었던 거고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아닌데, 개인보다는 전체 이익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개인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속성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인간성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간성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제일 위에 있고, 인간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게 제일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있고, 다시 개인이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격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행정부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런 전체 또는 단체 또는 정치적 생활을 규율하다 보니까 공익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자,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할 때 이렇게 봐봐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뭐 공정력의 세세한 것들, 공정력 하나만 가지고도 3시간씩 들어가겠지만, 공정의 세세한 이런 것들에 매몰돼가지고 왜 문제가 다음 중 불가 변형이 돼서 틀린 것은 답으로는 불가증에 대한 답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약해집니다. 늘 나오던 지문들, 늘 노트되어 있는 것들은 잘하는데 약한데 그게 바로 뭐냐?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행정 주체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근거에서는 중요한 게 행정 주체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요하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연결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가 국민의 의사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할 때 요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요하느냐 이거야. 요하느냐 할 때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요하지요. 왜냐하면 권력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 고맙지만은 맞아요. 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 현대 입장이야. 왜냐하면 종래는 안 그래.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현대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선생 중에서 이런 공부 부족해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지방직 시험 문제, 대구 경북 지방인데 지방직 시험 문제, 교육행정직 지방직 시험 문제는 엉터리 문제가 나온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독일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독일의 근대에서는 이런 생각하죠. 국가가 뭔데? 국가가 뭐냐? 국가는 원래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국가의 성질이라는 것은 원래 지배를 통치권을 가진 게 국가고 통치권은 바로 지배권 아니냐. 그럼 국가면 당연히 지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배가 바로 권력 아니냐. 그러면 국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행정 주체의 성질상 당연하다. 왜? 행정 주체라는 것 자체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행정 주체 국가는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주체의 이러한 성질상 봐봐요. 당연히 좀 길게 씁니다.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당연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때 당연이란 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바꿔드려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연습하셔야 돼요. 당연이란 말은 뭐냐? 국가 쪽에서 의도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봐봐요. 의도적인 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거겠죠.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고요. 또 저쪽에 행정행위 같은 데서는 행정행위 같은 것도 행정이 없이도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라는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하는 것은 취소라든지 철회와 같은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이도 당연히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생각은 뭐냐면 이러한 근대의 생각이었어요. 근대 생각. 지금 와서는요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게 당연하고요. 또 거꾸로 오늘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국가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에요. 임기 말에 잘 나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평가받는 영종도 공항 팔아먹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이명박 정권 아니에요. 이명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면 국민입니다. 그러한 국민은요, 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뭘 갖고 있냐면 기본권을 갖고 있어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그걸 함부로 침해한다는 거는 아버지 담배 훔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하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보다 더 훨씬 무서운 거예요. 다 경험 있으니까 웃는데, 이 웃는 사람들은 다 뭐냐,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요, 주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허락이 뭡니까? 의회의 의사의 표시로 나타나죠. 그게 바로 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의 입장은, 종래의 입장은 뭐냐면 성질상 당연인데 이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우월적인 의사가 어떻게 인정되느냐? 또는 우리는 보통 권력적이면 법률에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권력적인 게 어떻게 권력적이 돼요? 우월적인 지가 어떻게 인정돼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법률에 근거해서 우월적인 지가 인정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월적인 지가 인정된다는 말은 국민은 복종을 해야 되고 국가는 지배를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데,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근거를 요한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근데 이러한 그 행정적 우사의 우월적인 지가 인정되는 이런 특성은 뭐냐면 공법 관계 전반에 다 인정되는 효력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공법 관계가 다 뭐냐? 우월적인 지가 인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어떤 거? 권력 관계만 인정되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공법 관계라도 권력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정 여부에 관한 얘기죠. 이 칠판에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보통 캐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안 하죠. 제가 겸손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관리 관계죠. 비권력적 관리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문에도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관리 관계, 즉 비권력적 공포 관계라는 개념은 독일의 근대에는 없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새로 생겼냐면, 아무리 비권력적이라도 대등한 관계 중에 가만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물 관리에 관한 협의가 있는데, 이걸 보고 권력제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걸 순수한 사법관계로 보기도 힘들고, 뭡니까? 공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익 우선성은요, 권력관계에도 물론 인정되어져요. 그러나 관리관계도 인정돼요. 그래서 완전한 약간 비대칭이하지만 비대칭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이런 것도 있더라. 일단은 뭐냐, 알아두셔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 한 6년 전에 출제된 문제는 행정처 의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인정된 특성하고 아닌 것 구분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우월적 지위에서 인정된 것 4가지가 있거든요. 아직 안 배웠는데,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법적 합성. 이건데 요즘에서 제일 여기가 보통은 애들 셋이 돌아다녀요. 법적 합성은 잘 안 끼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법적 합성은 좀 왕따 되는 느낌이 있겠죠? 분명히 뭡니까? F4인데 얘는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삐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법적 합성도 행정부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보통은 잘 이야기 안 하니까 앙심 품고 있다가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법적 합성은 왜 아니냐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쓰임새가 없어요. 그게 법적 합성을 잘 이야기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굳이 그게 특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 기능을 잘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더라고요. 일단 공익 우선성에서 인정되는 특성인데, 공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공권의 특성은 언제 공부하냐면요, 1편 3장 5절 요거 다음 절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공권의 특성은 사건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예요? 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말을 바꿔줘야 되죠. 경제적 이익. 또 다른 걸 그런다. 재산권성. 돈 되는 성질이 반대예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공권의 종류에는 우리가 공권하고 사건이요. 요거는 100% 공권, 요거는 100% 사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공법과 사유의 구별이 어떻게 되냐? 공법과 사유의 구별은 상대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공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거는 사법적 성질이 나타난다면, 그냥 대충 가운데 갈라가지고, 요거는 공권, 요거는 사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공권 중에서도 공권적 성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잖아요. 공권적 성이 약한 거 있잖아요. 헷갈려가지고, 다수라고 팔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국가 배상청권. 분명히 국가가 사고를 쳐가지고 한 거 맞아요. 그럼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국민에게 돈 되는 거잖아요. 돈 되죠? 그러면 그런 성질을 든 선생 다수는 뭐냐? 공권으로 보고 팔리는 사건으로 볼 정도로 갈라지는 것도 있는데, 공권의 특성이 강한 것 어떤 거 있을까? 100%는 아니지만 어떤가? 돈 안 되는 거, 권리가 왔는데 뭐 시큰둥한 거 있죠. 행사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공공성, 윤리성, 돈이 안 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권리 있습니까? 이런 것 중에서 귀찮으면 안 하는 거, 선거권. 국민의 주권에서 중요한 권리인데 잘 행사 안 하죠. 골프 여행 떠나고 하는 돼지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로 선거권 있어요. 공권의 성질이 가장 가까운 선거권, 여러분들 잘 키운 사례 하나 101원 안 부럽습니다. 나중에 설사 내가 진짜 덧보잡이 얘기들, 우리가 어떤 선생들의 학설적인 표현은 덧보잡도 나올 수 있죠. 자기가 변형해가지고. 그럼 공권의 석사할 때 보통 교과서적으로 거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려주는 셈인데, 거기서 안 이야기된 뭐가 매우 응용되고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막 말을 꼬아서 얘기했다. 그럼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 말을 따라가면 내가 판단을 못해,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마음속에 선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선권 첫째로 뭐냐? 내게 선권 왔는데 선거권 사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후보자, 아내, 후보자 가족들, 후보자 다 좋아하죠.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돈 안 됩니다. 이전성이 있느냐? 이전성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권이 이전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전성요, 융통성인데요. 융통성이 있느냐? 융통성이 없다 또는 제한된다.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상대적일 때는 제한된다. 왜냐하면 일반에 대한 얘기죠. 선거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전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불융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선거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느냐? 대신 행사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비대체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권의 경우는요, 민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깨알같이 안 하는데, 행정법의 경우에는 가끔 가다 보면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시험 문제, 대리가 가능하냐? 그거 생각할 때 뭐 대리할 수 있겠지 뭐. 근데 민법에서 잘 안 묻는 편인데, 이런 대리는 행정에서 중요하니까 대리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건 이제 공법상의 행위라고 해가지고 다 대리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사법에 비해서 비대체성이 있는 경우, 즉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선거는 대신 못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나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특성이니까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안 돼요. 포기를 한다는 말은요, 다시는 행사할 수 없는 게 포기예요. 그러면 내가 선거를 할 때 그날 내가 안 나갔는데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갈 수 있지. 그럼 권리를 가진 채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불행사는 가능하다.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는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공권의 특성이지만, 그러나 모든 공권이 언제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권리는 좋은 거, 의무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권리이자 의무의 성질을 동시에 떼는 거죠. 사실은 뭐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의 성질, 의무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공권의 특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개인적 공권의 특성인데 별말 없이 출제가 되거나 또는 교재나 논문에서 말할 때 공권의 특성은 개인적 공권의 특성을 얘기하죠. 권리 구제의 특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권리 보호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권리 보호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사건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거 돈을 받으려니까 직장에 있는 날은 찾아러 다니기도 힘들고 그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돈 찾아라고 국가가 공휴일 지정해 주지 않죠. 그러나 선거권은요, 행사하라고 국가가 공휴일을 지정해 주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구제의 특성할 때 권리 보호가 특수하죠.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호가 특수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권리 구제 특수에서 보면은 이 권리 구제는 항상 행정 쟁송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사실 이러한 민사가 아닙니다. 뭐 행정 쟁송했을 때 민사나 둘 다 같은 소송이고 둘 다 원고 피고대가 싸우는 건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는데요. 행정 쟁송에는요, 공권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여러 특수한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권주의가 인정되죠. 그래서 본인이 있잖아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관이 찾아내 주기도 해요. 법관은 원래는 어떤 증거나 또는 사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에 대해 법관이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공익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민사의 경우는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짜고 치는 고소도 가능해요. 뭐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5천만 원 빌렸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송을 지겠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돈이 오가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없어도 그럼 내가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민사재판은요, 실체적인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재판상 드러난 진실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러나 행정법은 왜냐하면 그건 당사자 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공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실에서 직권주의가 인정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설사 우리가 민사에서는 법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그게 따라 하잖아요. 근데 행정법원은 법을 위반했다 인정돼도 취소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공익을 위해서 피해가 올 때는 네 말이 맞는데 처분이 위반하고 취소할 수 처분은 맞는데 취소 못 해주겠다 이런 소리도 나와요. 이걸 보고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정판결은 민사에는 없는 거예요. 다음 뭐냐? 공익 때문에. 대표적인 공익조항이 바로 사정판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답으로 나오게 되죠.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이거는 상세히 공부할 것도 아니고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은 90%가 공정률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7% 정도가 존속률이 있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인 분류, 특징,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강제력도 만만찮게 중요한데 강제력은 언제 공부하냐면 3편이 강제력의 내용이에요. 그건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따라서 상세한 내용 공부하는데 나중에 3편 공부해가지고 다 이렇게 장착시키면 돼요. 갖다 끼우면은 이게 확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거 설명할 때 항상 그 뭐냐면 연결고리를 이제 이렇게 좀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은 좀 안 좋죠. 학생들이 싫어해요. 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는데 그건 아니야. 싫더라도 알아두는 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공정력 제일 중요하고 저거는 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시한 게 뭐냐면 법적 가능성이 제일 시시한데 시시한 것부터 할게요. 법적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또는 성장 구분되는 건 맞는데 현실에 어떤 행정 작용할 때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가능성 좀 웃기죠. 그러면 뭐 내가 법적 가능성 할 때 그러면
공법관계 아니고 사법관계는 법 적합 안 해야 되냐? 택도 없어요. 민법에도요, 사법상의 법률행위도 당연히 그것이 보호를 받으려면 적법해야 되고 가능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모든 작용들은요, 행정법을 떠나서 다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법이 적합해야 된다? 당연한데 이게 뭔 소리지? 법 적합성이 왜, 이게 왜 특징이지? 이런 거야. 그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공법관계, 권력적인 것들 하고 이러한 비권력적인 것들 있죠. 근데 권력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에서 적합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실 때만 가능하지만은 비권력적 적용은 법률에 근거 없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법률 우의 원칙, 요거는요 법률의 근거라고 표현하고 법률 우의 원칙은 법률의 한계라고 표현하죠. 모든 행정작용은 한계는 다 있어요. 다만 권력적인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더 엄격하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위반해도 좋다 또는 법적 합성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법적 합성의 요구가 이거는요 강하고 이거는 약하다 또 이거는요 엄격하고 이거는요 완화되어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성이다. 이거 귀도 그래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실무에 들어왔을 때 큰 의미가 있느냐 또는 그 자체가 뭐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깨알같이 뜯어볼 게 있느냐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되게 시시해 보여도 시시해 보이는 대신에 뭐냐 많은 시간을 할애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요것만 알아달라 이거야. 이게 그 정도 알아줘야 되는데 시시하다고 완전히 잊어버리면 삐지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강제력인데, 이 3편이에요, 3편인데. 그럼 민사는 그러면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하고 계약 이행 안 하면 강제 안 합니까? 강제하지. 다른 데서 이렇게 수업하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렇게 공부 이야기해요. 문제는 민사에도 강제력이 있어요. 왜 강제력이 왜 특성입니까? 민사도 있는 게 왜 특성입니까? 내용이 달라요. 민사는요,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하죠? 그럼 내가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지고 판결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판결 받았다. 그러면 끝나냐? 그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있잖아요. 내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뺏어올 수 있냐? 못 뺏어옵니다. 내가 직접 못 뺏어오고 법원의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즉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힘을 타력이라고 그래요. 타력. 근데 내 힘은 자력이라고 그래요. 자력 경생할 때 자력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행정부의 경우는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누가 집행할 수 있느냐? 세무상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와서는 세무상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집행 업무 너무 귀찮잖아요. 강제 집행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감정도 상하고 나쁘니까 그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그 법을 더 강화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과거에는 성업공사인데 그게 다 강화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자력 강제력인데 강제력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자력 집행력.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합니다. 한번 봐요. 이거 어디서 먹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민사상 계약 말고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을 했는데 국가하고 아니면 개인사에 공법상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해요. 자력 집행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가능해요. 공법상 의무 불이행은 자력 집행 안 됩니다. 왜? 이건 우월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권력적인 작용인 행정행위와 같은 조세 부과 처분이나 징집, 영장 이런 것들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냐? 그래서 이거는 민사도 그런 강제 집행이 있으니까 행정 강제라고 표현해요. 이 이제 3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 강제 3편의 핵심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뭐냐? 민사에서는요 상대방이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징역 보내진 않아요. 돈 못 갚는다. 못 갚으면 그걸 끝이에요. 뭐 없으니까 못 갚는 거지 뭐.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등기된 재산 있으면 등기된 재산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없다. 방법이 없어요. 전두환 받죠, 전두환.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보고 뭐냐면, 그냥 이제 행정부에 거는 의무 위반했다, 의무를 이행 안 했다 하면요, 거기다가 징역을 보낼 수도 있어요.
식품위생법상 의무를 부과했는데 식품위생법상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량한 식품을 팔았다. 징역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제재란 말은 뭐냐?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고통을 지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인과응보. 그게 바로 뭐냐? 행정벌이에요. 사실은 제재란 말과 벌이란 말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 사법편서 공부예요. 행정사의 의무이행 부산에서 딱 공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상세히 들어갈 건 뭐냐? 공정력. 두 번째가 존속력. 요거 이제 상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계속했죠.